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일은 지난 7일이었죠. 그러나 개원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법정 시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16년 만에 조성된 여소야대 국면에 뭔가 달라진 국회를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은 민생 현안 켜켜이 쌓여가고 있고 또 국회는 현재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속속 들어든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3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들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원내 1당이 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원내 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정당 득표율로만 보면 원내 제1야당이 되신 예, 2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유일 진보야당. 네, 괜찮죠? 감사합니다. 예,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세 분 야3당 원내수석 모시고 생방송하는 것은 장윤선, 박종호의 팟짱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예, 어쨌든 저희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이곳 현장은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우선 속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속보부터 하나하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을 양보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우선 박완주 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아홉 자로 말씀. 의원님 죄송한데 그 마이크를 좀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홉 자로 말씀드리면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다. 왜 그러냐면 기왕에 그런 결단을 의장을 양보하는 것을 어제 했으면 온 국민이 모두가 22년 만에 그 개원하는 모습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네. 오늘 좀 전에 그렇게 의장을 양보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오랫동안 평행선을 걸 뻔한 원 구성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대로 22년 중에 아마 제일 짧은 한 번도 법정 기한 지키지는 못했지만 제일 짧은 기간 안에 원을 개원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이다 그러나 아쉽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관영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사실 개원하기 위해서 문호동 무임금까지 밝히고 세비 반납을 밝히면서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제안이 먹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개원하지 못한 첫날에 안철수 대표께서 국회 자율 투표에 의거해서 의장을 선출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국민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새누리당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저희는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이번 새누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 수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캐스팅 보드 하신 거 맞지만 그 아이디어는 네. 우리 저와 옆에 계신 우리 김관영 수석이 네. 야당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 박지원 대표님과 우리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대표님이 적절한 시기에 안타를 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안타를 쳤다. 이정미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야당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거 네. 높이 평가하고요. 네. 일단 이제 총선 참패를 겪고 나서 새누리당께서 잠시 이제 이성을 좀 못 차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시험지 90점 맞을 줄 알았는데 70점 성적표 들고 이 성적을 부인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시다가 네. 오늘 다시 이성을 되찾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이 네. 이성을 되찾은 날이다. 네, 그런 늦게나마 평가를. 어쨌든 이성을 회복하신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분 모두 다행이다. 갑자기 가요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다행이라
낭보이라는 평가 세 분 수석께서 해주셨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낭보이인데 그러나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자유투표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지 새누리당이 의장을 네. 양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의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지 간에 네. 국회에서의 투표는 자유투표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후보를 내건 내지 않건 간에 새누리당의 누군가를 또 의원님이 찍는 것도 자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네. 이제 합의 추대된 아니면 뭐 경선을 통해서 추대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민주당에 계신 네. 여러 후보님들 중에 한 분으로 정리가 되면 네. 아마 이제 그분으로 대부분이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법적으로 자율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자율투표 네. 그건 법적인 그 형식적인 과정이고요. 오늘 그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네. 의장을 야당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네.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의장 그다음에 상임위 네. 부분들을 사전 조율을 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아름다운 게 네. 어저께 합의를 했으면 오늘 아침에 아니요 어저께 네. 각 더불어민주당 일당에서 후보를 경선을 해서 한 분을 네. 선정이 되면 야당과 여당한테 이분이 의장 후보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그 본회의장에서는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방점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쁘겠습니다. 이제 네. 그 부의장단도 이제 뽑아야 되니까 네. 같이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부의장을 뽑아야 되나요? 뽑아야지 않겠습니까? 그 부의장을 일당에서 갖고 간다고 하면 욕심이라고 하겠죠? 그럼 뭐 그냥 투표를 하시죠. 거의 두 분이 거의 장소팔 고춘자 수준이에요. 거의 만남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국민들한테 네. 긴장감 있게 했는데 네. 어쨌든 다행스럽게 합리적으로 네. 서로 3당이 협치할 수 있는 늦었지만 할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에 좀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수석의 모습을 보이도록 네, 아니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사실 그 험상 굳게 굳어 있는 표정만 보여드렸는데 저희 오늘 오마이TV 팟짱을 통해서 수석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네. 수석은 어떻게? 네, 환하게 웃으시는 동안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이제 제일 큰 야당, 뭐 또 중간 야당 예. 있지만 정의당은 또 이제 야당 속의 야당 예. 취급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협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꼭 그것이 교섭단체들 많이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 왜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어쨌든 작은 의석이지만 172만 표를 얻고 의회에 진출한 그 정의당은 이 협치의 대상에서 제외됐던가라고 하는 점을 하나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회의장도 어쨌든 입후보를 해서 이게 자율투표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입후보를 해서 300명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입후보 자격을 갖고 또 네. 다수가 선택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든지 어쨌든 협치를 하려면 모든 원내 정당들이 함께 논의하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입후보와 투표 과정을 거치든가 이렇게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수석님들 동의하십니까?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행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된 것을 아무리 수석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런 요번 파행을 보면서 네. 하루지만 국회법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 대통령 취임 날 하듯이 네. 그게 일당이 됐든 야당이 뭐 여당이 됐든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자유투표를 네. 하든 이렇게 해서 뭔가 원구성에 대해서 늦춰지는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네. 의견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소수자당에 대한 배려들을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면서 그래서 네.
원내대표 되자마자 우리 노회찬 대표님 뵙고서 상의를 했죠. 네. 그랬더니 노회찬 대표님께서는 야당이 맞는 게 아니 일당이 맞는 게 네.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과정이었다. 하는데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상임위 구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저는 요 야당 수석이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네. 의견을 여쭙잖아요. 네, 네. 몇 분 계시는 분들은 네. 어디를 희망하는지를 예. 포함해서 제가 원 협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면 국회법을 바꿔서 개정에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20대 국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기왕에 뭐 국회법 개정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지난번 함께 논의하면 좋겠네요. 네, 같이 예.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 그 보시죠. 김관영 수석님, 이렇게 되면 본회의 일정은 이번 주 안에 잡힐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 해야죠. 이번 주 이렇게 안에. 가르마 타져 있는데 네. 빨리 속도 내가지고 목금 딱 이틀 남. 물 들어왔을 저희는 때 띄워라. 아, 물 들어왔을 때 배 저희는 띄워라. 지금 하루하루 월급이 급하거든요. 세비를 반납하셔가지고. 하루가 그러게. 지연될수록 30만 원 이상씩을 깎여. 계속 반납해야 예, 되기 예, 때문에 예. 저희는 굉장히 저 아들이 셋입니다. 제가. 변호사이면서도 이렇게 생계형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급하면 이정미 오늘이라도. 이정 네.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네. 더불어민주당 130석 있을 때 네. 국회의원 같이 하다가 예. 저희 당 38명 국회의원 맞잖아요. 와보니까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더라고요. 정의당에 공감하는 바가 크세요. 그래서 제가 정의당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국회법 개혁에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함께.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네. 그 장소 문제도 제가 네. 적극 예. 나서 갖고 해결을 드렸잖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수석님들은 참 예.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름다운 모습 참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 보고 문제도 싶어하는. 참 이렇게 이게 3당의 캐스팅 보도구나. 결국에는 저희 당한테 온 공간 15평을 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최대 혜택은 우리 정의당에서 받는데 그걸 또 지금 세대 이렇게 혜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공간 혜택? 공간에도 다 양보를 예. 원래는 예. 요구한 게 5평이었는데 예. 통 여튼. 크게 그냥 다 드렸어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저도 예. 박완주 지성님 통 큰 양보에 대해서 경의를 예. 표합니다. 자, 굉장히 화기애애해서 오늘 진행이 아주 편안합니다. 저는 좀 딱딱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목금 이틀 남았는데 필요하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오늘이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들끼리 뵙고 네. 그다음에 이 상임위 그다음에 정수 특별위원회 네. 등등에 대해서 미세 조정을 좀 수석간에 해야 될 물리적 시간이 좀 네. 예. 필요하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당내 수렴 절차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좀 필요하죠. 예.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을 양보하면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는 전부 새누리당? 그런 협상을 이제 네. 수석에서 이미 일진전 해놓은 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거 갖고서 최종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미세 조정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 선생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근데 저희가 네.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경우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하는 경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 두 케이스에 대해서 예. 상당 부분 가르마를 이미 타놨어요. 이미 가르마를 타놨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의견 차이 나는 부분은 남겨져 있지만 네네. 그런 부분은 서로 충분히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또 국회의장이 원만히 만약에 해결이 돼서 네. 이게 되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당히 속도를 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이대로만 속도를 낸다면 22년 만에 가장 빠른 그것도 기록이 개원을 하게 된다. 저는 20대 그 부분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은. 예. 최대 혜택은 아마 국민의당이 보지 않을까.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왜? 캐스팅 역할도 있고 네. 돈도 세비가 많이 세비가, 반납되는 부분이 적어도 아니 세비에 너무 적극적으로 워낙 강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네. 하여간 단축 뛰는 것만큼 제가 저녁 때 식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싼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예, 예. 예? 김영란법 때문에 안 돼. 그렇지. 29,900원. 제가 다 못 쓰잖아. 난법을 제가 다 생각하고 여러 명을
불러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원구성이 이번 주라도 빠르면 전개가 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 이제 속도를 낼 수 있게 돼서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아침 또 하나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일부 수석들에 대한 인사 개편 단행했고요. 차관급 인사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휴식 링거투혼 하시느라고 휴식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또 재택근무를 하신 건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인사를 단행하셨어요. 현기환 수석이 물러나고 이제 김재원 수석이 오게 되는데요. 기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친박끼리 이동이라서 별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수석님들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선 박완주 수석부터 말씀하실까요? 그 여느 나라를 보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정도로 여소야대 대패를 했으면 사실은 네. 총리부터 해서 네. 웬만한 정부 아마 개각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개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부 그 수석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전혀 요지부동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다만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저는 누가 더 호불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는 정무수석께서는 뭐 20대 국회 진입을 못 하셨지만 19대 때 네. 여야 관계로 만나서 원내 수석 네. 당시에 하셨고 네, 네. 저는 대변인을 네. 해서 아무래도 이 원 돌아가는 국회와 청와대의 가교 역할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교체를 한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기대 반 우려 반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반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관용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대통령께서 개각하시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드실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사청문회 예,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면 이 동의받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네, 더더욱 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야당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하면 일석이조가 될 텐데. 네, 그렇죠. 야당의 공감도 없고 협치의 상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개각도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될 텐데 거기까지 생각을 왜 잘 안 하시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전화를 한번 보내. 예, 정무수석 통해서 제가 얘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네. 인식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네. 새누리당이 현실 인식이 이때까지 좀 늦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네.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이 현실을 굉장히 부정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네. 그 정점에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 부정을 계속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김재원 수석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네. 19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현기환 수석보다는 훨씬 그래도 소통하는 데는 네. 더 자유롭고 또 안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더 소통을 하려고 만약에 김재원 수석께서 노력만 하신다면 네. 훨씬 괜찮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9대 때 그 김재원 당시 수석이 굉장히 많은 협상을 했지만 청와대인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만 받고 오시면 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그런 19대 국회를 기억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되겠습니까? 일단 일장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협상해놓고 판 뒤집는 것보다는 네. 책임감 있게 협상하는 게 아, 그게 낫다. 훨씬 효율적이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약간 정치 희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협상을 다 해놓고 네네네. 어디에서 한 통 받아갖고 뒤집히면 네. 그 뒤집은 논리를 만드는 당사자도 민망하고 네. 상대자도 민망하고 그거들은 국민들도 민망하고 네. 그거보다는 책임감 있게 네. 협의하고 서로 합의한 거는 지켜나가는 모습이 조금 더 성숙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재원 수석께서 워낙 국회를 잘 아시고 네.
여당도 잘하시고 야당들도 아시는 의원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 소통 면에 있어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그 이 방송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거 아시죠?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오마이 TV, 페이스북 라이브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164개국에서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삼당 원내수석 케미가 너무 좋아서 고정 프로 하나 하시라는 그런 게 들어왔어요? 예. 그런 의견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바쁘시지만. 민생 현안 출연하면 얼마 주나요? 그 국회의원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외 위원장은 저희가 드려요. 원외 정치인들은 다 드리고요. 현직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비 세이브된 걸로 우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 방송 출연하고 쌩 까는 경우는 나 처음 보네. 방송 출연하고 쌩 까는 경우 처음. 네. 여튼 민생 현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선 구조조정하고 법인세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는 최경환, 안종범, 임종용 3명의 작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새로운 쟁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주 수석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에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모르쇠하고 있고 네. 그게 뭐 은행장이 됐든 뭐 누구 청와대가 됐든 경제 관료가 됐든 모르쇠입니다. 네.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의 책임자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국민 세금으로 살릴 건지 뭐 버티기 한마디로 그런 모습이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신 우리 노동자들 관계 기업들 네. 업체들은 죽동살동 팔 하나 자르고 4살 고육식책으로 하고 네. 있는 이게 진짜 구조 조정인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구조 조정이라 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그 기업에서는 그야말로 사죄 운운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일을 그 시장에서 네. 사실은 과잉 투자됐던 면도 있고 죽을 거 끝까지 버텨준 거에 대해서 통 크게 제일 많이 내놔야 되죠. 기업인들이. 그리고 가능한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생계형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이분들은 최대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구조조정의 핵심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누구 책임 묻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관영 수석 어떻게 보세요? 질문이 아침에 네, 경향신문. 전 맞다고 봅니다. 사실일 거다. 네, 사실일 거다. 사실일 거다. 네, 제가 적어도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2년 네. 지켜보면서 느끼고 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최경환 장관하고 안종범 수석 두 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네. 임명될 당시부터도 음.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서 임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네. 제가 최경환 장관 취임을 위한 인사청문회 때부터 네. 재임하고 있던 내내 제가 일관되게 최경환 장관을 얘기한 것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 해야 된다. 네. 근데 최경환 장관은 일관되게 제 얘기를 안 듣고 네. 일관되게 정치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예. 예.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마다 네. 끊임없이 경기 부양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딱 부임하자마자 730 재보궐선거 앞두고 5일 앞두고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했고 열흘 앞두고 41조 플러스 알파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경기부양책을. 맞아요. 그 뒤로부터 조그마한 보궐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선고형 아주 경기부양책을. 선거용 경기부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특히 구조조정은
굉장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네.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지연시킨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드디어 이제 터질 것이 터진 거죠. 이게 빨리 초기에 매스를 냈으면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사에 관련해 네, 가지고는 네, 네. 지금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만 둘 남았거든요. 남았죠. 예.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왜 빠져나갔고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왜 남아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규명하고 네. 책임자들을 그럼 네. 처벌해야 상임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해야 되나요? 네, 해야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저도 열어야 해야 된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긴장하시겠네요. 근데 네. 청문회를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야상담이 그거 이 청문회 5개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일법 5청문회 그래갖고 청문회 청구됐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잠시 좀 청문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아, 근데 원래 국회가 그거 청문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 되는 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 일단 원 구성한 다음에 너무 속도내는 너무 그때까지는 많은 얘기를 청문회 하면은 얘기를 또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가만히 있다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군요. 굉장히 전략적 생방송이에요. 전략 노출 잘했어. 전략을 다 노출했어요. 노출하는 전략적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이정미 의원께서는 예. 아니 뭐 대우해양 부실이 터졌을 때 네. 뭐 일단은 기업의 어떤 책임과 뭐 문제를 묻는 이런 수준까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좀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이것의 총체적인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당국, 그다음에 국책은행 여기가 네. 이제 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조장하고 또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네.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제 대우조선해양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이 많은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정부 당국이 어떻게 이 그 부실 기업들을 관리하느냐 이번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뭐 원인 진단 네. 책임 이런 것들을 묻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청문회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셨지만 네. 어쨌든 이 문제의 네. 원인을 따져 묻는 것을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저희가 청문회를 별도로 수석들 레벨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네. 원구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네. 그 각 상임위별로 네. 주요 현안에 대한 청문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조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무위원회에서 네. 제1번으로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제1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네. 높다. 여기서 잠깐. 네. 그러면 정인으로 우리 동료 의원이신 그 당시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의원님은 나오실까요? 안 나오실까요? 아니, 당연히 그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강기정 그 의원도 출석하신 적 있으세요? 증인으로? 외교 해외 자원외교 때 네. 우리가 관철 못 시켰어요. 최경환 부총리. 이번에는 여소 야대니까. 그거 잠깐 여소 까먹었습니다. 야대기 때문에 예. 옛날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달라졌어요. 예. 그럼 이제 좀 그 상당히 긴장하겠는데요? 처지와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좀 그걸 좀 누리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경환 부총리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나올 수밖에 없다 증인으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확정했다가는 네. 원구성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러면 살짝 나오셔야 전략적인 된다. 생방송이니까 네. 전략적으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청문회에 꼭 그분들이 네. 안 나와도 뭐 아니더라도 일단 정확한 청문회를 왜 하냐면 의원님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문제와 개선 대책을 문제점을 제대로 알아야지 개선 대책을 그렇죠. 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처벌하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국회도 알아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국회가 어떻게 뒷받침하고 서포트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 합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삼수석이 네. 청문회 증인은 나오시되 네. 처벌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 일단은 나와서 안심하고 진실을 나오시라? 말씀을 해줘라. 그래야 네.
안 나오시고 실체적 진실을 예.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 문제는 그냥- 오늘 여기서 예, 뭐 더 여기서 이상 주제로 안 처벌까지 다루는 얘기하면, 거. 예. 근데 이제 청문회 문제와 쌍으로 다뤄야 할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쨌든 부실 기업에 대한 이 정부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또 따져 물어야 되지만 네. 지금 당장 이제 생존이 그 생계가 이제 코앞에 그렇죠. 닥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 노동자들 문제도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벌써 뭐 1만 5천 명 작년에 잘려 나갔고 올해 3만에서 5만까지 네. 정리해고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정부 대책 만들고 누구 처벌하고 기업이 뭐 돈 토해내고 이러고 있는 동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일자리에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급한 어떤 대책들을 곧바로 그 20대 국회 안에서 바로 다뤄야 되겠다. 요것도 같이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 이게 말씀하신 사실은 대로 네.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네. 그 많은 언론들이 6월을 경제 위기의 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구조조정, 그러니까 해운 조선업 포함해서 산업 분야 전 분야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운 조선업종에서 3만에서 5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오늘 아침 나온 르포를 봤더니 아침은 굶고 저녁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공사판을 전전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 통영 이런 데는 지역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당 고민하는 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김관영 수석부터 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조선해운산업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또 장기적으로 세계 제1위의 조선 산업을 네. 경쟁력을 유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 딜레마에 있습니다. 네. 구조조정 너무 심하게 하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뭐 구조조정하는 당국에서 죄송합니다. 네.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저희 정치권에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할 것인지, 네. 소위 한국판 양적 완화를 우리가 허용할 것인지, 네. 아니면 구조조정 펀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자본학중 펀드 한다는 예, 거 아니에요? 자본학적 정부? 펀드.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옛날처럼 공적 자금 예. 투입하는 방식을 할 것인지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합의를 거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노동자들이 대규모 노동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네.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 안정망을 만들어서 그렇죠. 전직을 시키고 그리고 적어도 부작용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거는 무슨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치권 전체가 모여서 그렇습니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각 당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들고 네.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세우고 또 현장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원이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네.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주 수석 실업 대책 어떤 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천안에 사는데요. 네. 그 평택에서 쌍용 자동차 해고됐을 때 봤는데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고되고 또는 구조조정되고 나오면 훈련시켜서 재취업한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바로 옆에서 봐갖고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파탄 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고 네. 좀 전에 우리 김관영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자금을 양적 팽창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답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조조정 당해서 나오는 뭐 적게는 10,000에서 3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기존의 툴 갖고서는 저는 정말로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네. 그냥 뭐 전환하기 위한 자금 만들고 고용보험 뭐죠? 보험 받는 거 실업급여? 약간 실업급여 예. 뭐 3개월, 6개월 네. 연장해줘도 막 펄펄 뛸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3개월, 6개월 해갖고 실제 그분들이 생계 대책이 안 되죠.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성공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모델들을 좀 보면서 이게 왜 기업에만 공적 자금을 넣나요? 네. 그거 나 일했던 한 축이었던 노동자 근로자들의 네, 예. 노동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합의해서 할 건지 이렇게 큰 틀에서 그러니까요. 접근해야 될 것 북유럽의 같습니다. 경우에는 정말 해직이 되더라도 자신이 받던 급여의 80%, 70% 정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된 생활 환경 속에서 다른 전직이나 이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벼랑 끝이니까 실업 대책 정말 중요한데요. 이정미 수석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나타난 두 가지 양상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네. 번째는 그 지역에서 잘린 하청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청 아. 노동자들을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해도 네. 없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흩어지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해고에 대한 위험은 개인 스스로가 책임지는 이런 상태에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선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위기다, 불황이다,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네. 중국 조선산업 브로커들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숙련된 조선 노동자들을 그렇죠. 이제 빼가려고 하는 이런 네. 시도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조선 산업이 망하는 산업이냐, 사양 산업이냐, 아니면 지금 부실은 제대로 정리하고 이 불황을 견디면서 다음에 이렇게 호황을 대비하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다 호들갑 정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들갑 정책이다. 뭐 망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결국 조선 산업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잘 축적해 왔던 숙련 노동자들을 잘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그 고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실업 위기에 놓여 있는 하청 노동자들 중에 특히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실업 부조, 고용 혜택, 그 보험 혜택 이런 것들을 빨리 네. 시급하게 줘서 사람들이 일단 살고 견딜 수 있게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계 대책을. 예, 예.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어떤 그 지원 대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교육훈련 센터 같은 걸 네. 만들어서 좀 장기적으로 버텨가면서 이후에 조선 산업의 다시 이제 경기 회복에 이분들을 다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랄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지역 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심대합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재난 지역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오늘 또 워낙 또 막 긴급 타결된 뉴스들이 있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말씀을 좀 꼭 듣고 싶은데요. 법인세 관련입니다. 욕심 많으세요. 아니 그 꼭지만 빼주시면 다음에 연타로 다른 꼭지가 더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하는 건데요. 이거 왜냐면 현안이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입장이 국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입장이 좀 다른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같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22%에서 25% 인상하시자는 거고 또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차이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지. 그 약간 그 법인세율 갖고서는 답변부터 그냥 들으면 돼요. 답변부터 편집하면 안 돼요? 답변부터. 그 마치 그 더불어민주당은 명목세율을 22에서 25%, 3% 올리는 거고 국민의당은 실효세율을 저기 해야 된다.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율을 정리해야 되는 양립 구조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크게는 명목세율을 올려야 된다. 올린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난 19대 때도 끊임없이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세 네. 이런 부분을 폐지를 많이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 그래서 이거를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관익 수석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당 간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네, 언론이 그렇게 차이를 벌리는 예, 겁니까? 자꾸 이제 언론은 그렇게 해야지 재밌으니까요. 그런 거군요. 네. 예. 저도 뭐 일관되게 법인세율의 정상화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적으로 법인세율을 지금 당장 3%포인트만큼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감면되는 세금들을 네. 줄여서 실효세율을 회복하고 원상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나서 정상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고 네. 뭐 민주당도 우선 당장 올렸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거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는데 저는 같이 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정미 수석. 조금 뭐 포인트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 보이네요. 네. 어쨌든 네. 뭐 법인세를 다시 뭐 예전 단계로 올리자는 네. 것도 아니고 예전 단계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입장이 다르지는 않다고 하니까 네. 현실적인 방안들을 하지만 반드시 법인세 인상 문제는 좀 네. 다뤄서 처리할 자꾸 하면 네, 저쪽이 회복, 거부하니까 회복하도록 정상화. 정상화, 법인세 정상화. MB 때 수준으로. MB 때 수준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위해서 MB 야삼당이 협력한다. 시절 이전. MB 시절 이전으로 네. 돌아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올리고 재밌네요. 싶어요, 지금 저희가요 이 위에서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래서 몰래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됐는데요. 많은 기자들 함께 한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세수석 토크 이렇게 한번 또 마련을 해서 재밌게 다음엔 저희가 뭘 좀 드릴 거를 마련해 올게요. 김도흡 수석님을 모시세요. 좋다. 김도읍 수석님을 해서 4수석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4수석 토크로 해서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